예,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유치원 때 이후로 살다 제가 노란색 바지 입으신 분은 또 한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사님. 야, 진짜 이거 저희 박상준 이사님은 좀 일어서셔야 돼요. 잠시 일어나 주시죠. 예. 네, 오늘 그 바지 저 컬러 한번 그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진짜 이거 보이시나? 네. 저 야, 머스타드 진짜. 컬러라고 하죠. 예. 노란색은 아니고 머스타드 아니, 컬러. 옷을 진짜로. 점심에 저기 치킨 먹다가 흘려가지고. 패셔너블합니다. 진짜 많이 흘리셨네요. 네. 혹시 순살 치킨이요? 뼈 있는 치킨이었나요? 저도 밖에서 순살 들었습니다. 치킨으로. 네, 저도 알겠습니다. 늦게 이해했어요 밖에서. 네, 순살 치킨으로 예. 머스타드 네. 소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휴장인데, 네. 예, 뭐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휴장이다 보니까 예. 먼저 좀 쉬어가는 코너로 명품 주식. 명품 준비를 주식이요? 했습니다. 예, 명품 주식이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 예.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고 어찌 보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건데도 유럽에 상장되어 있어서 조금 접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많이 나아졌죠. 예. 유럽에 투자하는 게 과거에는 전화로 오프라인으로 주문했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증권사에서 온라인으로도 다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명품 주식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좀 너무 만들어 재밌을 것 봤습니다. 같습니다. 명품 주식.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저희 그 PPT 장면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명품 트렌드 분석이라고 해서 사실 제가 무슨 명품 브랜드 모든 걸 알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뭐 주변 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좀 만들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아웃 오브 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이 조금 지난 것들 그리고 핫한 것이 유행이 요새 이제 좀 다시 돌아와 있는 것들 예.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요 세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이에 있어요. 지금 유행이냐 아니면 예. 이제 좀 패션에 저물어 가느냐. 야, 제가 아는 게 다 아웃 오브 패션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예. 그게 지금 이따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하고 좀 비슷한데 예.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브랜드는 좀 유행에서 지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럭셔리랑 언터처블은 사실은 계속 꾸준하게 가는 브랜드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올이라든지 팬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다 아는 브랜드예요. 근데 사실 요새 또 디올이라든지 팬디가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디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에서 작년도 매출이 86%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팬디 같은 경우에도 57% 급증을 했다. 근데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제 한국 시장이 모든 걸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보고 그렇게 완전히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패션, 뭐 성형 미용 이런 쪽은 한국이 굉장히 트렌드 분석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참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출 비중은 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 트렌드일 뿐 어떤 우리 투자랑 직격탄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럼 구찌가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투자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제가 명품 주식을 좀 어떨 때 투자를 하는 게 유효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준비를 한 겁니다. 명품 주식도 이제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투자를 할 때 그 사이클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품은 뭐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두 가지 정도의 투자 방안이 있는데 예. 하나는 좀 안전하게 뭐 안전하게라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편안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예. 조금은 규모가 작지만 우리가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갈 때 확 갈 수 있는 종목에 좀 떨어져 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너무 있습니다. 재밌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이제 그 2021년도 명품 브랜드 가치 순위인데 네. 보시면 이게 그 브랜드 파이낸스라는 데에서 뭐 의류라든지 여러 분야의 카테고리별로 다 이제 브랜드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요 매년.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요거는 옷뿐만이 아니라 모든 명품에 대해서 그래서 1위가 포르쉐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대부분이 그래도 거의 옷이 차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찌나 루이비통 우리가 흔히 알고 접근할 수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 2, 3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여기서 조금 2022년도 브랜드로 좀 상세하게 의류만 뽑아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보시면 나이키가 1위인데요. 사실 21년도도 그렇고 나이키는 부동의 1위예요. 거의 10년 정도 계속 브랜드 가치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명품 브랜드는 계속 변화를 하는데 루이비통이랑 구찌랑 순위가 바뀌었어요. 21년도에는 구찌가 2위였고 루이비통이 3위였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루이비통이 2위로 올라오면서 기업 가치가 14빌리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 정도 되다가 25조 원 정도로 올랐어요. 거의 10조 원 정도 1년 만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구찌는 떨어지기는 순위가 떨어졌지만 2조 원 정도 오르는 거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론이나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브랜드 가치가 루이비통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급격하게 또 오르나 보네요. 그렇죠. 1년 사실은 뭐 한 번 트렌드가 형성되면 몇 년 정도 유지가 되는 되니까. 케이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바케기는 한데 네. 뭐 구찌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 4년 정도 굉장히 이제 잘 올라가는 트렌드를 좀 유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7위부터 8위 뭐 10위 뭐 자라라든지 H&M, 유니클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몇 년 안 됐어요. 자라의 그 회장이 스페인에서 뭐 세계 뭐 1위 부자고 맞아요. 막 그런 것들 나왔었잖아요. 예. 그게 몇 년 한 5년 정도 됐나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패스트 패션이 굉장히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 밀레니얼 세대들의 어떤 소비 행태들하고 또 이제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소비가 극과 극을 보이잖아요. 굉장히 비싼 제품을 사던가 아니면 가성비가 엄청 뛰어난 제품을 사던가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 패션 쪽이 요새 좀 거기서 많이 멀어졌어요. 패스트 패션은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그냥 한 번 입고 버리는 질은 굉장히 안 좋은 가성비라고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클로 같은 경우가 뭐 자라나 H&M하고 동급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해도 요새의 트렌드에 조금 벗어나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입장에서도 얘네들은 조금 사실은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위 이제 12에서 6위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기업 가치는 사실 뭐 2조 원 정도 좀 올라서 루이비통 같은 애들이 가장 크게 올랐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뭐 강력한 브랜드에서 2022년도에 브랜드 가치랑 순위 없이 100점을 만점으로 이제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디올이 재미있는 게 2021년도에 12위였어요. 근데 2022년도에 1위로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변화라든지 트렌드 변화로 명품 브랜드가 쫙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루이비통도 2위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같은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 내에서도 뭐 도우인이라든지 빌리빌리 통해 가지고 광고를 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제 그 더 현대가 옆에 바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최근에 이제 유명한 트렌드 제품들은 다 들어와 있는 곳인데 거기에 디올도 곧 1층에 열더라고요. 지금 이제 가오픈 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좀 트렌드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명품 투자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네. 저희 우리나라 뭐 전 세계 이제 가장 비싼 브랜드 네. 하면 이제 에르메스. 뭐 우리가 아는 거는 좀 에르메스가 가장 비싼데. 그러면 이제 브랜드 파워도 세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 탑 10은 또 없네요. 에르메스, 그러니까 요거는 한 해 동안 올해 올해. 강력한 너무 브랜드여서 비싸서 못 사나?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좀 스테디셀러라고 봐야겠죠. 꾸준히. 꾸준히. 주가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주가도 사실 이제 좀 꾸준히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걸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 표에서 재밌는 게 요 9위에 뉴라고 해서 리닝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중국 브랜드죠. 작년 이거 중국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그 신장 면화 사건 때문에 불매 운동 막 그 나이키라도 아디다스 생기고 막 그랬던 거 예전에 제가 나이키 할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때 국산 브랜드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리닝은 거의 95% 이상이 중국 내에서만 매출 발생해요. 근데도 중국인의 수요가 여기에 몰리니까 브랜드 파워가 순식간에 새로 10위 안에 진입을 해버렸어요. 그만큼 중국 소비의 힘이 사실 굉장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여기 보여주는 어떤 반증할 수 있는 표고 이게 명품 브랜드가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굉장히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핫할 때 뭐 각종 SNS라든지 연예인들이 막 착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배포가 되고 인기를 좀 끌기 시작하면서 핫해지죠. 소위 말하는. 그런 다음에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브랜드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피크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 이후에 주소비층이 확대가 되는데 이게 연령대가 낮아진다든지 뭐 어떤 좀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는 모양이 우리 주변에 보여요. 어떤 그 연령층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봤던 예로 노스페이스 같은 케이스들이 좀 그랬고요. 굉장히 비싼 브랜드였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확산되고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좀 패션 그 어떤 주 트렌드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소비층이 낮아지면서 아웃 오브 패션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이때 좀 투자에 대해서는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같은 말인데 CD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거든요. 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영입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따라서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확 바뀌면서 다시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 예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톰 포드. 지금 톰 포드는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게 1999년도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분이 구찌를 살렸다. 구찌는 2번 정도 파산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뭐 그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구찌 뭐 하우스 오브 구찌 보면은 거기 살인 사건이랑 뭐 매각 관련된 얘기들 나오잖아요. 구찌가 이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톰 포드라는 인물이 들어와서 이 옆에 보면 이게 마돈나거든요. 뭐 모르시는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 마돈나가 MTV 뮤직비디오 그 시상식에 가가지고 이 구찌 옷을 입은 거예요. 톰 포드가 디자인한. 저런 실크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 광고를 보면 좀 섹스 어필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구찌의 가치를 10조 원까지 올려놔요. 와. 그래서 이분이 사실 다 구찌를 그때 살려놓은 그런 케이스였고 구찌 그러니까 저희는 상상이 안 되죠. 그 지금은 구찌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지만 한 번 파산까지 갔었다. 이때가 예. 어찌 보면 투자 기회가 됐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는 예는 이분이 알렉산드로 미켈레거든요. 지금의 구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근데 이분이 톰 포드가 자기가 CD로 있을 때 그냥 영입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디자이너 중에 한 명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고 했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디자이너가 됐었거든요. 근데 톰 포드가 나가고 또 한 번 구찌가 망가질 뻔한 적이 있어요. 거의 이제 너무 옛날 패션이다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사고 막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2015년도 2월에 첫 컬렉션을 내놨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뭐 It's get everything, everyone talking, 뭐 다들 이 얘기를 하고 뭐 quite different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구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실제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그때 이후로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 기업들 그리고 좀 막 아웃 오브 패션이 됐다고 해서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투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하나 예. 예, 또 하나 예를 예. 들면 이분이 이제 킴 존스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아까 펜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펜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고 우리 뭐 별로 관심도 없는 브랜드인데 그게 요즘 뜬다고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펜디의 새로운 CD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킴 존스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킴 존스라고 하는 분이 요거는 좀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슈프림하고 이제 그 루이비통하고 네. 콜라보레이션한 거. 이건 크리스찬 디오라고 나이키랑 콜라보레이션한 거. 이 킴 존스라고 하는 분이 2011년도부터 18년까지 루이비통에서 아티스틱 디렉터로 일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거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랑 같은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으로 슈프림, 뭐 프라그먼트 이런 스트릿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분이 하신 거구나. 네, 근데 이게 뭐 예. 별 파격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이 슈프림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서브컬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웃사이더들 스케이트보드 타고 이런 친구들이 좋아하던 그런 굉장히 싼 브랜드인데 굉장히 그 종류에서는 핫한 스트릿 브랜드였거든요. 거기랑 거의 극과 극 끝에 최강에 있는 명품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면서 이게 다 솔드아웃되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이분이 잘하는 게 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로 옮겨서 나이키 에어조단이랑 이제 협업을 한 거예요. 이 신발 같은 경우에 발매가가 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예.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와, 그리고 1000만 원. 200만 원에 발매할 때도 아무나 살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찬 디올의 VIP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뭐 지금도 나이키 쪽에서 거의 레전드로 최근의 신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이분들이 BTS잖아요. BTS 투어할 때 이 옷을 디자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제 많은 업적들을 남겨놓으신 분인데 2020년도에 우리가 많이 아는 칼 라커펠트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분이 그 샤넬에서 검은 선글라스 항상 쓰시고 꽁지머리 하시고 예, 그 유명하신 백발 할아버지. 예.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샤넬이랑 펜디랑 같이 CD를 맡고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이후에 킴 존스가 거기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앞에서 루이비통에서 했던 행위와 이제 크리스찬 디올에서 했던 행위를 보면서 펜디에 가서 또 저런 걸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펜디에 대한 관심이 쫙 집중이 되는 거야. 이러면서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예시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칼 라거펠트조차도 과거에 우리가 샤넬하면 아까 앞에서 표를 봤지만 언터처블이었잖아요. 샤넬하면은 와 지금 샤넬 런하고 줄 서고 막 난리도 맞아요. 아니다 생각하지만 샤넬도 망할 뻔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칼 라커펠트가 들어가기 전에 샤넬이 거의 이제 그 주식은 상장 안 돼 있으니까 예. 거의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칼 라커펠트가 들어가서 지금의 입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C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가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아이디어로 차용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한테 와닿지 않고 좀 먼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한 가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겐조
겐조 겐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브랜드잖아요. 백화점 가도 많이 있고 겐조에 한번 가보시면 그 변화가 좀 느껴질 텐데 겐조에서 이번에 니고라고 하는 스트릿 브랜드 베이프를 만든 수장을 CD로 영입을 했어요. 작년 말에. 그러면서 제품이 드랍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서 딱 겐조 매장 가서 보시면 느끼겠지만 주말에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세요. 가서 딱 보시면 느끼겠지만 제품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매장 직원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거는 아직 니고의 작품은 아니고 현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작인데 엄청나게 잘 뽑아놓고 갔어요. 근데 니고 같은 경우에는 드랍을 4번 했어요. 자기의 디자인 제품을 4번 드랍을 했는데 이게 거의 다 솔드아웃이 됐고 품절이 됐거든요. 드랍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디자인을 그러니까 했다라고 봐도 이게 되나요? 사실 좀 다른 건데 명품은 예. 드랍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SS, FW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예, 겨울로 예, 해서 예. 내잖아요. 예. 근데 스트릿 브랜드에서는 드랍이라고 해서 매주 목요일 날 제품들을 그러니까 떨어뜨려 드랍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때 이제 제품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줄 서게 만드는 거예요. 품절되게 만들고 그게 스트릿 브랜드의 방식인데 예. 니고가 스트릿 브랜드의 수장이다 보니까 여기에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4번 이렇게 그렇게 드랍하는 방식으로 발매를 했는데 대부분의 제품 솔드아웃 됐다, 품절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8월달에 FW부터 니고의 제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실제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고 이게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겐조를 말씀드리냐고 하면 겐조 같은 브랜드가 잘 나가다가 보시면 뭐 호랑이 여기 있는 맞아요. 눈 아시면 예. 아시겠지만 다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그 우리 그 사이클을 탔어요. 완전 피크를 갔다가 뭐 중국 관광객, 중국 소비자들이 엄청 많이 그 브랜드를 사면서 보편화가 되면서 이 브랜드의 어떤 그 브랜드 인지도 완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웃 오브 패션 쪽으로 간지가 조금 되고 거의 위험한 지경에 있었는데 이번에 니고를 뽑은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변화가 올 거다. 그래서 사실 뭐 매장 같은 데 가보면 보는 소비자들이라든지 나의 안목으로도 좀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겐조 브랜드가 살아나는 것이라는가 그런 거는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에 좀 접목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 이 명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원 오브 카인드라고 하죠. 결국에는 그 한정성, 희귀성이 이제 그 제품의 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까르띠에 오픈런이 또 많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탱크 머스크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발매가가 340만 원 정도가 해요. 근데 뭐 탱크 제품 중에서는 뭐 제일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가격 대비 뭐 모양도 잘 나왔고 그래서 인기가 원래 많았었는데 앞으로 단종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뭐 까르띠에 본사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데 루머가 나오니까 오픈런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셀가가 붙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픈런으로 줄을 다 서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한계성, 희소성이 명품의 가치를 계속 올려준다고 볼 수 있겠죠.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는 단종이 아니다. 네. 그럼 다시 가격이 원상태로 다시 내려오고 만약에 이제 계속 내놓기 시작하면 가격 다 떨어지겠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정가 밑으로 가기는 좀 쉽지가 않다. 명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제 또 가격 인상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어요. 예. 이게 보시면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후에 가격을 8번을 올렸거든요. 8번이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지금 숫자로 찍히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매출이 4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불황에도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한 5번 가격을 올렸고요. 올해도 이미 한 차례 올렸는데 예. 한 차례 올린 게 26%를 올렸어요. 와. 우리가 보통 가격 올린다고 생각하면 뭐 한 자릿수 뭐 1~2% 정도 우리의 그러니까요. 월급도 그 정도인데 예.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26% 올리더라. 근데도 인기가 많다 아니 그럼 이거죠. 1,000만 원을 1,260만 원 그런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전날 막 오픈런 하고 캠핑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샤넬 같은 경우 4차례, 프라다 같은 경우 6차례 가격을 이미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예. 이 명품 같은 데 보석도 들어가잖아요. 이제 보석 같은 경우에도 불가리나 뭐 까르띠에 다 마찬가지인데 혼수 시즌에 맞춰서 가격을 또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불가리도 작년 10월에 이미 5에서 11% 올렸고요. 지난해 4차례 올렸거든요. 근데 또 올리겠다는 거예요. 예. 가격을 너무 결정하네. 네. 그리고 가격 올리는 것도 예. 교묘하게 VIP한테만 얘기해요. 그래서 충성도 재고안에 먼저 사게 하는 거죠. 재고떨이 충성도 재고 다 이제 일석이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불가리에서 제일 인기 많은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어떤 기회가 되는 것들이 코로나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 중국조차도 이제 락다운이 6월 1일부터 조금씩 해제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제 그 확진자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돼서 명품 소비가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 13일부터 특별 여행주의보 해제했죠. 그래서 해제 전에는 보면 거의 다 못 가는데 지금은 웬만한
시원한 나라들 가고 지금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 보니까 뭐 푸켓이라든지 괌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하와이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와이는 한국인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개별 종목 좀 보시면 루이비통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주가 5년 차트 주가 흐름이고요. 시가총액 400조 원 정도 되고 배당률 한 2%, 1.67% 정도 그리고 PER은 24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는 한 85조 원 정도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업 매출별로 보시면은 패션 부분이 51%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패션에 포함되는 거죠. 가방. 패션도. 네, 그래서 가방이 루이비통이 포함되는 거구나. LVMH가 사실 굉장히 큰 그룹이거든요. 예. 그래서 패션이랑 주류 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랑 보석이랑.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 그 매출 비중 어떤 제품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션 쪽에서 51%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거의 패션 쪽만 보고 투자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보실 수 있고 보유 브랜드 패션 쪽에서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셀린 최근 뜨고 있다는 브랜드는 다 가지고 있고 겐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총 14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별의 매출 비중을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루이비통이 제일 크겠지라는 걸 가늠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기는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실적을 보시면 21년도에 실적이 회복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19년, 20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좋았다고 해도 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예. 경영진의 이야기에 따르면 뭐 루이비통, 디올, 펜디, 셀린, 뭐 로에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보유하고 있는 게 리테일 쪽인데 뭐 저희가 다른 브랜드는 뭐 프랑스에 있고 이래가지고 알지 못한다고 해도 세포라는 알 수 있죠. 한국에도 세포라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IFC에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루즈 여행 같은 거 요런 거 하는 여행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오프라인 리테일 매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17% 정도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 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이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지금 아직까지도 큰 회복세는 못 하고 있다. 크루즈 여행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뭐 리오프닝 됐다고 해도 막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예. 보석 같은 경우에가 뭐 쇼메나 우리가 아는 브랜드들 많이 있는데 티파니가 거의 신의 한 수였어요. 얘네들이 매출 비중 요게 13% 차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매출을 보시면 매출이 2020년대 이후로 확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티파니를 인수를 한 이후에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때 티파니 인수할 때 말이 많았습니다. 티파니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독점이다 인수 하네 못하네 얘기가 많았었는데 티파니를 인수를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보석 쪽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티파니라고 하는 브랜드가 다이아몬드가 그렇잖아요. 그 어떤 감수성의 끝판왕이죠.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래서 사랑 뭐 프로포즈 할 때 꼭 예. 선물해줘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 꼭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리고 티파니라는 브랜드가 예. 뭐 가격대가 굉장히 적은 것부터 굉장히 비싼 것까지 레인지가 굉장히 넓거든요. 예.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난한 선물로 통하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예. 아니 접근은 할 수 있는데 예, 하여튼 그 가격대가 너무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 명품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류 같은 경우에는 25개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 제가 술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브랜드만 가져왔습니다. 뭐 예. 돈페리뇽이라든지 모엑샹동, 헤네시 같은 거 갖고 왔는데 예. 재밌는 것은 이 매출을 얘네는 샴페인하고 꼬냑을 따로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샴페인 보시면 2020년도에 많이 꺾였어요. 그리고 올라오기는 하는데 꼬냑 같은 경우에 많이 안 꺾였어요. 이게 사실 재택근무하면서 딱 그걸 보여주는 거죠.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축하할 때라든지 우리 F1 같은 데서 우승하면 막 샴페인 뿌리고 그렇죠. 막 클럽 같은 데 가서 샴페인 뿌리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임 같은 게 다 안 되니까 완전히 죽어버렸던 거고 꼬냑 같은 건 집에서도 마실 수가 있으니까 매출이 굉장히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다 차치하고 이제 루이비통은 패션 브랜드만 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CD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목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루이비통은. 근데 굉장히 제일 큰 그룹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가 좋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그 브랜드 안에서 다 돌아요. 약간 YG 안에 소속 연예인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좋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으면 브랜드를 다 돌릴 수가 있다. 펜디의 킴 존스도 크리스찬 디올에 있었잖아요. 예. 루이비통에 있었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래서 하네요, 그 정말. IP랑 좀 비슷하다. 예. 지적재산권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이 캐링인데 캐링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 비중을 보시면 구찌가 57%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링은 구찌만 보고 투자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95%의 매출이 패션 쪽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뭐 이런 브랜드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찌,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매출 비중에서 한 20% 정도 가지고 찢어먹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는 없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안경 쪽 매출 비중은 크지 않은데 린드버그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 썼던 그 얇은 안경 그것도 얘네가 좀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건 얘네가 그 잉여 현금 흐름을 보면은 21년도에 굉장히 80% 넘게 개선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부채 비율은 거의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재무제표 쪽에서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침투율이 15%까지 올라갔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품을 온라인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명품들 보면은 에르메스조차 온라인으로 팔고 있고요. 물론 모든 제품을 팔고 있지는 않지만 예. 에르메스 특히 구찌가 온라인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침투율이 많이 올라갔고 좀 고무적인 것은 북미랑 유럽 쪽. 요 빨간색으로 친 북미랑 유럽 쪽의 성장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시아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북미는 그렇지 않은데 북미 쪽에서 먼저 올라왔다는 것은 아시아 쪽이 금방 캐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상해 락다운 할 때 이런 짤이 돌았거든요. 예. 야채가 너무 귀해가지고 예, 근데 예. 실제로 실제로 구찌에서 그걸 접목해가지고 VIP 고객들한테 야채를 보냈어요. 많이 생필품을 봤습니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프라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프라다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도 굉장히 작은 종목이긴 한데 이 보유 종목이 프라다랑 미우미우 요게 거의 다예요. 근데 앞에 우리가 트렌드에서 봤지만 최근에 핫한 브랜드에서 프라다랑 미우미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매출도 2019년도랑 비교를 했을 때 꾸준히 프라다랑 미우미우는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침투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구글, 바이두, 네이버에서도 다 검색량이 올라갔고 요 리스트는 뭐 한 12,000개 정도 브랜드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데 여기에서도 탑3를 찍었다. 그 프라다가. 프라다가 홍콩에 있는 것은 저희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프라다에 상장을 하면서 예. 이제 프라다가 과거에 상장할 때 홍콩 시장을 겨냥했죠. 왜냐하면 그때 중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홍콩에 소비층 상장을 했는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좋은 지금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요분이 이제 그 프라다 미우치아 프라다거든요. 네. 요분이 계속 이 프라다 가문에서 CD를 하다가 최근에 라프 시몬스라고 하는 이 CD를 영입을 했어요. 재작년에. 네. 그러면서 제품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각광을 좀 많이 받는 시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주가 흐름을 보면은 요게 제가 그 브랜드의 어떤 아이덴티티 색깔로 좀 바꿔봤는데 네. 에르메스가 요 주황색이거든요. 그래서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오르면서 에르메스 루이비통은 좀 꾸준히 오르는 주식으로 투자를 하기가 좋고 이제 프라다나 캐린 같은 경우에는 구찌나 프라다 브랜드에 많이 좌우가 되니까 이제 많이 브랜드가 좀 안 좋아져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영입이 될 때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투자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그럼 소개를 주가가 좀 빠지게 되면은 뭐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뭐 그 디렉터가 네. 이제 영입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또 뭔가 제품의 변화가 있으니까 뭐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또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한번 직접 백화점 가서도 한번 보고 이러면서 투자에 좀 접목을 해볼 수 있게. 그래서 뭐 좀 액티브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준비를 디자이너에 해봤습니다. 대해서 약간 좀 자주지 되네요. 네, 결국에. 맞습니다. 거의 100% 자주유지 된다고 봐야 돼요. 디렉터가 중요하죠. 명품은. 디렉터가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저것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예 개인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카톡으로 주시면 답변.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근데 자료가 너무 꽉 차 있어서 맞아요. 30분이 진짜 좀 모자르네요. 이게 모자르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또 명품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명품주 굉장히 재밌게 또 공부해봤고요. 저희 바로 광고 보고 와서 네. 3부 장우석 부사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좀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